안녕하십니까, 김복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늘 그렇듯 비극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상당히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결손 가정을 조성하게 된 어머니의 그릇된 자식 사랑과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 그 아들은 허언증과 관계 망상 장애를 가지고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어떤 이 범죄가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이 불편한 존속살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동적인 남편, 수동적인 어떤 그 자세로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가스라이팅 된 그 아내의 맹목적인 남편에 대한 신뢰, 이런 거 등등이 결국은 범죄에 조력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날 수요일입니다. 22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5세 된 이 씨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14살 먹은 전군, 이 두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관과 그 이 씨의 여동생, 발견자입니다. 여동생이 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개시되는 강력 사건입니다. 그 신고자 여동생은 며칠째 이 언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이제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관에게 연락을 해서 소방관과 같이 그 집에 진입을 했다가 두 사람, 언니와 조카가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은 무참하게 흉기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 있었고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신의 몸 위에다가 하얀 가루를 뿌려놨는데 나중에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밀가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살인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망한 이 씨, 그리고 이제 아들 전군, 그러면 남편도 전 씨가 맞겠죠. 그 남편 전 씨와 이 씨는 그 인근에서 조그마한 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신고를 했던 여동생 같은 경우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을 할 때는 그 위층에 올라가서 위층을 통해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와서 진입하는 형태로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소방관들이 진입을 했을 때는 뭐 이 아파트 전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살펴보던 중에 안방 그 앞쪽에 있는 베란다 한편에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불 끝으로 사람의 발이 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는 뭐 어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불을 걷어봤던 모양입니다. 이불을 걷어보니까 거기에
이 어머니 이 씨 그리고 이 14살 된 전군이 같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뭐 목, 가슴 부위 뭐 이런 데 수차례 그 흉기에 찔렸었고 특히 얼굴 쪽에도 집중적으로 공격이 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전체에는 밀가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 공공의 적을 바로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밀가루를 뿌린다거나 뭐 제가 현장에서 그 취급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세제 종류를 온몸에 뿌려 놓고 뭐 이랬던 거를 저는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목적은 대다수가 어떤 지문이라든지 증거 인멸 그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 얼굴 쪽에 그 밀가루 형태의 어떤 그런 거를 뿌려 놨다 그러면 면식범 소행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면식범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해서 범행 과정에서 얼굴에다가 세제라든지 밀가루를 뿌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그런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 면식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 가지고 범죄 현장이 그러면 어딘가 이거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현장을 찾기 위해서 이 혈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방 안 곳곳에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아파트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살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아파트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살인 행위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은 뭐 날아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걸어서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주변의 족적 검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 아파트의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CCTV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21일 날 09시경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입니다. 10월 21일 날 09시경에 사망한 이 씨와 아들 전군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경 약 3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12시경에 이 씨하고 이 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성관입니다. 김성관이가 엄마 집으로 들어오는 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이 흐른 뒤에 오후 2시경에 먼저 나갔던 이 씨와 전군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촬영돼 있고요. 그리고 한 3시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오후 5시경에 아들 김성관만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영상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성관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고 김성관이가 범행을 한 시간대는 본인이 그 집에 들어온 오후 2시부터 집을 나갈 때 오후 5시 사이에 범행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기타 그 CCTV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들 셋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관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성관을 즉시 검거하고자 했지만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김성관은 사건이 발생된 걸로 추정되는 10월 21일 날 그 CCTV에 찍혀 있었죠. 그날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10월 23일 날 오후 5시경에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찰이 난감했던 거는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 전군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아버지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도 57세인데요. 완전히 행적이 묘연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동안 어머니의 휴대폰을 김성관이가 들고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걸려오는 전화 등등을 전부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뭐 여행 중이다,
뭐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그 시간을 끌기 위한 노력을 좀 하다가 2일 뒤에 뉴질랜드로 이 도주를 한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 통화내역 조회를 해가지고 김성관이가 당일날 범행 직후에 그 아파트를 나와서 어디로 움직였고 이틀 동안 어디를 다니다가 이틀 후에 뉴질랜드로 출국을 했는지 일목요연한 동선을 경찰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뭐 기지국 위치 추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선을 대략적으로 수사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통화내역 조회를 했더니 김성관이는 범행 직후에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이 콘도에다가 전화를 거는 게 먼저 나와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콘도에는 김성관의 아내 32세 정 씨가 2살 된 딸과 7개월 된 딸 3명이서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 콘도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소름 끼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관이가 지금 2사람을 살해하고 나간 그 직후에 아내에게 건 전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마리 잡았어. 2마리 잡았다고 얘기했어요. 2마리 잡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 통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제는 1마리 남았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2마리라고 지칭한 2사람은 자기 친어머니 이 씨 그리고 의붓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씨다른 동생이 되겠죠. 전군. 그 2마리를 잡았다는 거. 2사람을 살해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마리 남았다고 얘기하는 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식 두절인 전군의 아버지, 현재 이 씨의 현 남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봤더니 이 김성관이가 렌트카를 임차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렌터카를 특정해서 렌터카를 또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렌터카는 다른 차량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GPS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차량 총 운행 시간, 가다가 멈춘 시간, 도착한 시간, 다시 뭐 이 출발한 시간 등등이 실시간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GPS에 찍혀 있고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렌터카가 움직인 방향으로 그대로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봤더니 평창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잠시 머물렀던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그 동선을 따라가 가지고 평창의 졸음 쉼터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졸음 쉼터를 정밀하게 수색을 하다가 아버지 전 씨의 안경과 그리고 혈흔을 발견해서 분석을 했더니 아버지 전 씨의 혈흔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전 씨마저 어떤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렌트카는 급기야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을 따라가 보니까 횡성에 있는 콘도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렌트카가 주차돼 있었고요. 경찰이 그 렌트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들어있던 아버지 전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흉기로 살해해가지고 트렁크에 아버지 전 씨를 넣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통화내역 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문자까지 전부 분석을 합니다. 문자 내역을 봤더니 김성관이가 그 아버지 이 전 씨에게 만나자 하는 그런 문자가 당일날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 전 씨 같은 경우는 김성관이가 만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거의 납치되는 수준 상태에서 결국 살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김성관이가 자신의 친어머니 이씨, 의붓동생 전군, 의붓아버지 전씨 3명을 전체 살해, 즉 일가족을 살해한 거로 판단이 되겠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경찰이 검거하고자 했을 때는 뉴질랜드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이때부터 뉴질랜드 이 수사 당국하고 공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 수사를 하는 팀은 하는 거고요. 다른 팀에서는 김성관이가 3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 이유, 그다음에 김성관이가 살인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의 그 일체 행적 이런 것 등등은 확실하게 갖추어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수사를 지속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김성관이가 왜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 그리고 어찌됐건 뭐 의붓아버지도 아버지고 자기 또 동생이기도 한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경찰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모든 살인 사건에서 살해 동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하면 실패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원한, 치정, 채권, 채무 뭐 등등이 있지만 이 경우라면 금품과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경찰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한 이 씨 또 전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통장 수사를 합니다. 예금 통장이죠. 그러니까 뭐 금융 거래 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범행 당일날 어머니 이 씨의 통장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 뭐 형사들은 이거는 금품을 노린 존속살인 사건이 명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살해 동기는 밝힌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시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인터폴에 통보해서 적색수배를 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첨부해서 인터폴에 협조를 의뢰하고 인터폴에서 뉴질랜드 쪽 그쪽 경찰로 체포영장이 첨부된 채 전달이 돼서 적색수배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목요연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법무부를 통해서 국제사법 공조를 또 요청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병을 확보해서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범인을 검거해서 데리고 들어올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한국의 형사들 입장에서는 뉴질랜드로 뭐 간다 한들 우리의 수사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검거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경찰은 이 한국 내에서 있었던 거에 수사 집중하고 있고요. 인터폴 쪽에다가 의뢰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수사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과정에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범인을 이제 그 살인을 한 이후에 엄마 계좌에서 한 1억 2천 정도 돈을 빼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도주를 한 겁니다. 거기 가자마자 그 오클랜드 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신도시를 찾아가 가지고 호화 주택을 렌트합니다. 아주 호화 주택을 렌트를 하고요. 바로 벤츠 SUV 차량을 구입을 하고요. 기타 생활에 필요한 가전도구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 정착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때마침 이 김성관이가 그 렌트한 그 집 인근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김성관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 교민 같은 경우는 김성관이가 그 전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성관이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그 당시에 뉴질랜드 내에서 김성관이가 절도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니까 지금의 아내하고 즉시 한국으로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민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뭐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어떻게 해 가지고 한국 경찰 쪽으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제보를 받은 한국 그 영사관에서는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절도 사건, 그 사건은 명백하니까요. 이걸로 신병을 확보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한테 절도범이 다시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서 뉴질랜드 경찰이 김성관이를 절도로 체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 사이에 인제 한국에서 날아온 적색수배라든지 인터폴 공조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던 겁니다. 이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을 인출한 이후에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갔어요. 뭐 이 공항에서 출국하면서도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을 또 막 마구 구입을 했었고요. 1등석에 그 비행기도 타고 뉴질랜드로 갔던 겁니다. 결국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기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어부아버지, 어부동생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나온 이후에 돈을 강취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자기 두 딸과 아내와 넷이서 거기 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뭐 김성관이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해를 넘겨서 연초에 다시 한국으로 이제 강제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 아내 같은 경우 정 씨, 김성관의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이거 뉴질랜드 들어오자마자 바로 뉴질랜드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절도 혐의로 데리고 가서 체포돼 버리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교민들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 같은 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자신들의 범행이 한국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남편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자기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속히 한국으로 다시 도주를 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남편 김성관이를 그냥 뉴질랜드에 그대로 놔두고 뉴질랜드에 들어있던 있던 모든 그 재산 같은 거를 잽싸게 처분해 가지고 두 딸과 함께 2017년 11월 1일 날 먼저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국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정 씨의 이 선택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정 씨는 자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찰이 자신도 그 이 살인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것 같아요. 남편이 모든 거 그냥 뒤집어 쓰고 문제가 돼도 남편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한국 경찰은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그리고 그때 정 씨가 들고 들어온 태블릿 PC가 있었어요. 그 태블릿 PC가 최고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 태블릿 PC를 바로 경찰이 압수해서 분석을 하니까요, 거기에 김성관이가 범행 계획을 세운 거, 그 다음에 범행 이후에 도피할 계획을 세운 거, 이런 정황 등등이 일목요연하게 거기 다 있었어요. 그 태블릿 PC는 바로 김성관이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색한 내용이 쭉 뜨는데요, 이렇습니다. 찌르는 방법, 경동맥의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게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전에 범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검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 씨를 상대로 살인 사건 관련돼서 추궁에 들어갑니다. 정 씨는 자기는 살인 사건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한국 경찰이 입국하자마자 검거해 가지고 와서 바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이 추궁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본인이 개입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자백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 씨가 했던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영화에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수면제를 수건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코하고 입을 막아서 죽이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던데? 라고 김성관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자기 남편 김성관이한테 그 살해하는 방법을 자기가 의견 제시를 했었다는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순간 공모 관계가 바로 입증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뭐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그 김성관이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방법이야. 그 방법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뭐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관이가 나름대로는 또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범행을 해가지고 이 발각이 되면 정 씨예요, 아내. 당신은 모르는 걸로 해라. 나 혼자 단독범이라 이거죠. 혼자 덮어 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한 거, 살인 공모한 걸로 유죄가 이제 혐의가 입증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인터뷰를 막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이 정 씨가 미리 기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작정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메모지를 작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줘요,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죽이고 싶다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아서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기자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 거를 기자들한테 배포하면서 읽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이건 잠시 후에 이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결국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김성관이보다 먼저 한국법에 의해서 죄명은 존속살인, 그 다음에 살인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존속살인으로 구속 송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외교 관계로 계속 그 신병을 이제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기존에 있던 절도 혐의로 징역 2개월을 받습니다. 징역 2달을 받고 만기가 돼서 2018년 1월 11일 날 한국으로 신병이 이제 인도가 됩니다. 대다수가요,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는데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이 거기에서 즉시 검거돼 가지고 한국 경찰에서 협조 요청하면 바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자기네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그 자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신병을 우리 한국 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어느 나라나 다 취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절도범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절도 범행에 대한 2달만큼의 징역살이를 시켜서 처벌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김성관이를 인계한 거죠. 그렇게 인계를 한 겁니다. 김성관이는 이제 공항을 통해서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이 우리 한국 경찰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뭐 당연히 이미 자기 아내가 먼저 구속된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본인의 범행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게 2월 27일입니다. 근데 이때도 김성관이가 딱 하나는 끝까지 우기면서 버텼어요. 내 단독범행이다. 아내 정 씨는 전혀 개입이 없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도 내가 사용한 기록이니까 전부 다 나한테 책임 있는 거다. 아내는 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먹혀들지 않았죠. 그리고 최초에는 이제 재판에 회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나 저 사망한 아버지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참작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된다. 그래서 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굉장히 저 폐륜적인 범죄라는 게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국민 참여 재판 입장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검찰에서는 김성관이한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가지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존속살해보다는 강도살인이 형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좀 더 큰 강도살인을 의율해 가지고 김성관이한테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내 정 씨한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이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2018년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그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판사는 김성관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요.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살인 관련된 거는 무죄. 다만 살인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해서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8년. 그래서 두 사람은 1, 2심을 거치면서 변화 없이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도 이제 기각이 되죠. 결국 김성관이는 무기징역으로 종결이 되고요.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그 1심에서 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형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2심 판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무기를 받았으니까 나올 확률이 없지만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8년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만기 출소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김성관이는 이런 짓을 했을까?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잔인한 범행 수법을 동원해서 살인행위를 할까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이 다른 범죄 사건도 예방 내지는 검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면 김성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워킹 할리데이로 뉴질랜드를 갔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학연수를 보내줬었어요. 그랬고 거기 가서 뭐 공사장 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좀 버텼고요.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그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절도 사건을 벌이는 바람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미 7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기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 현재 정 씨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기도 해요. 철이 없었어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김성관이가 현재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냐면요. 처갓집까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성관이가 나는 수원에
경기도 수원에 8층 건물을 있고, 그다음에 수원 그 영통구 쪽에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겁니다. 말대로라면 수원에 8층 건물, 원룸 건물 이거를 그 보유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왜? 조만간 내가 물려받을 거라 이 소리죠.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어 가지고 그 지금의 아내한테 막 보여주는 겁니다. 처갓집 장인 장모님한테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잣집 손주다. 조만간 이거 물려받으면 나는 부자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유럽계 유명 건축회사 있습니다. 버클리. 이 버클리의 내가 임원이다. 그러면서 해당 그 홈페이지에 본인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해서 프린트를 내 가지고 계속 그 보여줘요. 예, 인제 거기에 속아나먹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김성관이 "영어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김성관이한테 이제 그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성관이한테 "취직 좀 시켜줘." 뭐 등등 부탁을 하면서, 혹은 "우리 아이 그 뉴질랜드로 유학 좀 가게 좀 도와줘." 등등 부탁을 하면서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 유학 알아봐 줄게. 취직 알아봐 줄게." 하면서 김성관이는 계속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실제로요, 그 할아버지가 아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건물주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실제로 이 김성관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지하방, 반지하방에 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나마 김성관이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 현재의 남편, 같이 살해된 이 전 씨에게 제가한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시켜 준다, 유학 도와준다 등등 하면서 갖다 쓴 돈이 한 8천만 원이 넘어 가지고 빚을 지게 됐고요. 또 김성관이가 뭐 이 주변 사람만 피해 준 게 아니고요. 처갓집까지, 처가에서 한 6천만 원, 금융기관에서 뭐 한 500만 원 대출받아 쓰고, 아내를 시켜서 아내 명의로도 한 1,500만 원 대출받아 가지고 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대 빚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처가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처가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처음에 이 처가에다 거짓말을 하고 처가살이를 했던 겁니다, 김성관이가. 그런데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이 "나가!" 그래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쫓겨 가지고 하루에 3만 원씩 주는 모텔 방을 전전하면서 딸 둘과 아내와 4명이서 그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제 어머니한테 가서 손 벌려 가지고 얻어서 쓰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신세 지고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도와주는 것도 어머니 입장에서 한두 번이죠. 어머니가 거절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에 이거 골이 생긴 겁니다. 이 김성관이의 범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김성관이는 인제 이 그날 당일날 미리 어머니하고 동생이 나간 이후에 김성관이가 따로 혼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미리 잠입한 겁니다. 미리 들어와서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외출했다가 동생과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이제 동생과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고 이제 이불로 덮어 놓고 밀가루 뿌리고 뭐 등등 그런 범행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통장에서 1억 2천 정도의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성관이는 그 비밀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고문입니다, 고문. 어머니를 고문하는 형태로 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취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잔인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면식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혹은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부엌에 있던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온몸에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 내에서, 거실 내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으니까 혈흔이 벽이라든지 바닥에 얼마나 뿌려졌겠어요. 그거를 김성관이가 깨끗이 청소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이 발견한 거는 누미놀 기법으로 해서 불을 꺼놓고 누미놀 시약을 쭉 뿌리면 파란 형광색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혈흔 자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장을 복원한 건데요. 그 당시에 밀가루 뿌리고 베란다, 안방 베란다 쪽에다가 시신 유기하고 이불 덮어놓고 청소 말끔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이틀 정도 소요된 다음에 뉴질랜드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현장을 깨끗이 치웠던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어머니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걸려오는 전화 받으면서 뭐 지금 여행 중이다 뭐 등등으로 남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그런 교활한 그 범죄 행각을, 사후 행각을 벌였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해하고 난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콘도에 머물고 있는 아내 정 씨한테 이제 한 말이 남았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부다부지 정 씨였던 거고요. 결국은 그 한 마리 남았다, 두 마리는 처리했고 죽였고 한 마리 남았다 등등을 통화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내 정 씨는 그거를 듣고도 넘어갔기 때문에 살인 방조는 헤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게 프론트 전화가 자동 녹음 시스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 씨는 더더군다나 증거가 명백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 정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 향후회 모임에 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향후회 모임에 나가 있었는데 원래는 김성관이가 엄마와 그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칼을 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귀가하면 집 안에서 아버지까지 살해하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향후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관이가 계획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김성관이가 문자 보내요. 아버지 전 씨한테. 강원도 횡성 쪽에 예전에 아버지가 그 펜션 사업할 만한 부지 같은 거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나왔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차도 준비했으니까 아버지 저 좀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나가 있던 이 아버지 전 씨가 그러면 뭐 마침 차까지 빌려냈다니까 만나자. 그래서 당일날 김성관이를 만나게 된 건데 그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일날 밤 8시경에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다가 아버지를 태우고 강원도 평창 북도 그 졸음 쉼터 정도에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해한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그 졸음 쉼터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트렁크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횡성 콘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 정 씨하고 딸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 다음 날도 거기서 숙박하기로 예약을 했었는데요. 찜찜했겠죠. 거기에 아버지 시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리 나옵니다. 하루 먼저 나와 가지고 좀 더 비싼 곳으로 이동을 해요. 하루에 38만 원을 주는 호텔로 가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때부터 인제 어머니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뉴질랜드 달러로 10만 달러 뭐 한화로 치면 한 7,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인제 돈도 환전도 하고 가방도 사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제 강남의 그 도심에 있는 그 공항 터미널에서 1 등석 그 항공권을 구입하고 10월 23일 날 17시 03분경 그러니까 오후 5시 03분경에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를 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된 그 과정이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살인 사건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귀국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쓰던 태블릿 PC를 들고 온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다행이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스모킹건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자들한테 억울하다고 한 120자 정도의 쪽지를 읽어 주고 돌리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정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김성관이한테 철저하게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해 가지고 속아서 범죄에 휘말렸다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뭐 100억 대인데, 그 100억 대 재산을 현재 어머니 이 씨가 자기가 낳은 전군한테 넘겨주려고 그러고, 김성관이 나를 인제 "너는 제외시키려고 나를 해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를 정리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김성관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듣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 씨 같은 경우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김성관이가 "어머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 씨도 말렸다 그래요. 말리다가 이제 김성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억 대 재산을 자기가 낳은 현재 아들 막내한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소송 걸고 대들으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우리 일가족을 엄마가 그 천국 킬러를 동원해 다 죽여버린대. 나한테 그 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정리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스라이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두 딸까지, 자기 목숨도 그렇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참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휘말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또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100억 대 재산을 가진 김성관이 이 조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그 조부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관이 할아버지가 100억 대 재산가라는 거를 믿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성관이의 얼굴은 2018년 1월 13일 날 공개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제 김성관이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뭐 어지간한 범인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 유가족이 불편하기도 한 그런 수사 기법이 있는데요. 현장 검증을 반드시 시킵니다. 2018년 1월 15일 날 2시간에 걸쳐서 1차 현장 검증을 했어요. 1차 현장 검증은 어디겠습니까? 어머니의 집이죠. 그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할 때 그 전 과정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2차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건 어디겠습니까? 평창에 있는 국도 졸음 쉼터죠. 아버지 전 씨를 살해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요. 거기에서 재현이 끝난 다음에 횡성에 있는 콘도까지 이어져서 그 트렁크 속에 들어있는 시신까지 보여줌으로써 현장 검증을 종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 검증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검증은 무작정 다 하는 거 아니냐, 강력 사건은."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의무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현장 검증을 경찰이 하는 이유는요, 그 어떻게 보면 범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범인에게 본인이 자백한 내용을 순서대로 동선대로 딱 일목요연하게 한번 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형사들이 '아 저건 가능하지 않은데? 저건 뭔가 잘못된 건데? 저건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했다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그런 게 이 현장 검증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 검증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범인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현장 검증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이 인간으로서 자기 친어머니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돈 찾아 쓰고 또 비밀번호 알아내는 과정에서 고문하고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문 과정에 관한 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짓일까? 이래서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이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요. 김성관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혼자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외할머니한테 맡기게 돼요, 김성관이를. 그리고 인제 그 어머니는 어 김성관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김성관이가 클 때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삽니다. 재혼은 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버지 없이 이 자라는 김성관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머니 이 씨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굉장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막 지나서 성인 되니까 뉴질랜드 영어배우로 간다고 그러니까 돈도 좀 만들어서 보내 주기도 하고 어학연수도 많이 보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그 자식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관이는 기본적으로 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습관적인 허언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 허언증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해요. 그때는 초기에는 내가 편하자고 또 상대를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자기 자신도 믿어버리는 그런 허언증으로 고착되거든요. 이게 그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100억대 부자의 손주로 본인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가 본인도 이제 아예 공상적인 허언증의 그 환자가 돼 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그룹의 영어 그 위키백과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 올려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그 경력 적어 놓고 거짓말하고요. 어 인제 그랬던 것 같고요. 여기서 빚을 지니까 인제 돈 챙겨 가지고 어머니 죽이고 뉴질랜드로 다시 갈 생각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또 어머니를 죽이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번 합니다. 사전 작업을. 이 사전 작업은 범죄학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죽인 건 명백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죽이기 이전에 김성관이는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자기 편하자고 하는 사전 작업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잊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음해하고 댕기고 비난하고 댕깁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로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요, 주변에. 이거는 본인이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를 음해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도 그렇다고 확신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살해에도 죄책감을 덜 느낀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요. 끊임없이 어머니를 그냥 나쁜 사람, 정말 저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여자 등등으로 음해하고 이제 한 다음에 그 한도에 차서 지금쯤은 이런 어머니는 없애야 된다 하는 식으로 결심 단계에 들어가고 결국 실행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악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어머니가 돼 버린 거죠.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현재의 남편한테 난 전군한테 다 몰아주고 "나는 배제시킨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음해하고 이지도 않은 거를 만들다가 본인도 그렇게 믿어 버리는 그런 그 현상까지 간 거죠. 이게 이제 일선에서 각종 살인 사건이라든지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지금 김성관이 같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김성관이한테 크게 속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셋씩이나 살해하는데 그 옆에서 동조를 했다? 뭐 이랬다 그러면 감형 요소는 작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건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범행이 수행되었다. 이를테면 어머니하고 이 동생만 집에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든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든지 범행 이후에 청소하고 밀가루 뿌리고 통장 비번 알아내고 그다음에 휴대폰 어머니가 들고 가 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계속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지연하는 행동 등등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도 학교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화 오면요. "아 가족 여행 갔다. 조만간 등교할 거다." 뭐 이러면서 학교 측에 얼버무리기도 했어요. 상당히 이 교활한 그런 짓을 했고요. 아까 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절도 혐의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15 년도에 그 전자제품을 절도했어요. 한 4,100달러 정도 되는 거. 어학연수 시절 비슷합니다. 이 전자제품을 절도했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거고 그때 이제 도망쳐 가지고 한국에 왔던 건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민이 재빨리 이 대사관하고 이 한국 경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만약에 이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서 눈치채고 뉴질랜드 뭐 저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그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이 사건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 안 되고 애를 먹을 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교민이 재빨리 연락을 해 주는 바람에 이 사건이 해결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룬 이 사건은 사실은 존속살해 사건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존속살해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 비난 가능성이 많고 폐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존속살인 관련돼서 한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자료를 준비하다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상허언증이라는 그 이야기도 좀 해 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뭐 궁극적으로 모든 범죄자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어떤 환경과 관련된 범죄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오늘도 여지없이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